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장은 이렇게 열린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렇게 열린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감대냐면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그 요한계시록이 그분의 시간에 열릴 텐데, 그분의 시간에 성취될 텐데, 그 시간이 가깝구나. 매우 가깝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생하게 그게 살아서 막 팔딱팔딱 뛸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믿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설교가 다 끝나면 그런 증상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또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 성경을 좀 볼까요?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요. 요한계시록 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것만 얘기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좀 기술 있는 분들은 노가다를 하시면 한 15만 원, 기술이 있으시면 통상 한 7만 원, 8만 원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한 7만 원, 평균 잡아서 한 10만 원을 받는다. 근데 그 10만 원을 갖고요. 여러분 밀 한 대밖에 못 삽니다. 10만 원을 갖고요.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밀 한 대면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으로 밀 한 대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죄송하지만 아이가 한 번 먹으면 끝납니다. 4인 가족의 한 끼가 아니고 한 사람의 한 끼 분량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 한 끼라. 이러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져야 됩니다.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은 대환란이 열리면 식량 가격이 10만 원에 한 끼를 먹을 정도로 이게 돈 있다고 한 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루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런 대환란, 대기근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환란이 오면.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진행되는 아직 대환란이 열리지 않은 지금 과연 어떤 현상들이, 과연 이 식량 가격의 폭등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증명을 해내면 무엇만 남는 겁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그 대환란의 시기가 곧 들이닥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아주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증거, 논리,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이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될 것인가? 답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먹거리 부족이 어떤 현상을 불러오는지를 실예를 들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 폭동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폭동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어떤 민주화의 보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이집트의 폭동은요. 민주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민주화의 시위, 아니 민주화래. 단순한 이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시위대가 어떤 구호를 내걸었는지 아십니까? 뭐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시위대 구호를 내건 게 아니고요. 빵을 달라라고 시작됐습니다. 빵을 달라. 왜냐면 여러분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밀 수입이 제일 많은 전 세계 밀 수입국 중에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식량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2010년 8월에 러시아가 그 곡물 생산량 급감 때문에 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국제 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따라서 이집트 등 이 중동 지역 국가들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내 밀 재고량이 낮아졌고요. 빵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서민들이 빵을 못 먹으니까 다시 말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무바라크 대통령 물러가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랬던 겁니다. 이처럼 식량 안보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게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로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가면 제가 한국의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겪었던 빵을 달아라고 했었던 그 봉기, 민중 봉기 이런 것들이요. 한국에서 조만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먹거리 부족은 그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먹거리 부족이 올 것인가? 하나씩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산불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산불 시대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식량이 그러니까 식량 부족 사태, 그리고 식량의 가격 변동폭의 불확실, 그리고 정상적인 식량 공급의 위협을 받는 것, 이것을 산불시대라고 말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글로벌 연구소에서 이 농업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식량 쇼크라는 책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식량의 양적 부족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식량 수요 급증 그리고 공급 위축 등으로요. 전반적인 곡물 부족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변동폭의 불확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수급 악화 요인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융 자본이 곡물 시장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여러분 곡물은 이게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이게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뉴월드 오더가요 이 곡물을 투자 상품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투자해서 값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 변화. 물론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 발생,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돼지들 막 죽는 거, 닭, AI 이거 모두 다 뉴월드 오더가 이 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식량으로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캠트레일도 뿌리고 이상한 질병도 갖다 뿌리고 바이러스도 만들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식량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출지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좀 몰아가고 있고요. 그 결과 정상적인 식량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농산물 매개 질병들, 동물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생산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GMO 음식을 먹으면요, 아이들이 자폐에 걸립니다. 그리고 유산하고요. GMO로 만든 그 농산품을 먹고 사료를 먹고 어떤 그 돼지나 소가 큰데 그런 소나 돼지를 잡아오면 역시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 이처럼 예전에 보지 못한 식량의 양적 부족 현상, 그리고 가격 변동폭의 불확실,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가 너무나 위험해진 이런 시대를 산불시대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불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식량 부족 시대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좀 봅시다. 2007년 12월 말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값싼 식량의 종말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죠. 그때의 경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다. 그리고 뉴월드오더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싱크탱크 포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식량의 위기를 경고를 했는데요. 식량을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향후 40년간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성이 더 이상 식량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포사이트는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구의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사막화, 아시겠지만 여러분 몽골 그리고 중국의 대곡창지대들이 지금 사막화로 인해 가지고요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 많이 쓰면 벌금 먹이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사막화 등으로 경작지가 대규모로 황폐화되면서 공급 증가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트가 예측을 했고요. 그 결과 이 포사이트의 예측은 그 결과 앞으로 이 식량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값싼 식량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라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게 미래 예측이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뉴월드오더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경제연구소 김환연, 이름이 좀 그런데요. 이런 연구원의 경고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제때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해 식량 생산 환경이 악화되면서 식량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주요 식량 생산국의 수출 금지로 원하는 양만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값싼 식량의 종말과 더불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식량 절대 부족의 시대가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예, 삼성경제 우리나라 연구원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식량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왜 이들은 이코노미스트나 영국의 싱크탱크나 우리나라의
한국이 그래도 제1의 경제 예측, 이런 물론 삼성경제연구소가 다 뛰어나게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G20 같은 경우 경제 유발 효과,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이야기도 왕왕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경고하는 이 식량 예측만큼은 흘려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의 6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충분히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1800년에 10억 명이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근데 1930년에 20억 명으로 증가했고요. 2000년에는 61억 명,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요, 약 70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800년에서 1930년까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억 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요, 400억 명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2000년대에는요, 지금 2015년이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약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사이에,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사이에 벌써 9억 명 가까이, 약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여러분 19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감안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우려되는 인구 증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2040년도까지 세계 인구가 약 18억 명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2040년 정도가 되면 인구가요 100억 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100억 명. 여러분, 인구 증가는 당연히 무엇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먹거리, 사람이 살려면 휴대폰 뜯어 먹고 살까요?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저 휴대폰을 갖다 줘. 그럴까요? 아니죠. 뭘 먹어야죠.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뉴월드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간다라고 보는데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10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 인구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인구가 13억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인도는요, 12억 4천만 명이고요. 이렇게 인구 대국이 기하급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시 식량 소비량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명한 일입니다. 2010년 신흥국의 식량 소비량이요. 2000년에 비해 불과 10년 만에 22.6%가 증가했습니다. 22.6%가 10년 만에. 즉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 인구 증가는 무엇과 비례한다? 식량 수요와 비례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자연은요. 이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가령 화산, 지진, 엘니뇨,
난이뇨, 이로 인해서 홍수, 가뭄, 사막화, 이런 걸로 3대 곡창지대가 지금 계속해서 불타듯 이렇게 식량을 생산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식량 주요 생산국들이 식량 수출을 규제하고 식량 수출을 금지하고,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나 이런 그 튀니지 이런 데서 제스민 혁명, 이집트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은 계속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져 가고, 뉴월더는 캠트레일을 계속 뿌리고, 그 캠트레일 때문에 벌들이 죽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예언했습니다. 벌이 죽으면 4년 그 벌이 멸종하면 4년 이후 인류가 멸종한다. 아인슈타인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벌 때문에 이런 그 농산물이나 농작물 이런 것들이 꽃가루를 날려가지고요, 사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캠트레일로 인해가지고 벌이요,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그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방사능이 오염된 그 바다로 인해서 바다에서 나는 생물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인가에 독일 킬해양 연구소가 앞으로 6년 후면 태평양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모두 다 오염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2013년부터 6년이면 2019년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더하면. 그런데 지금 육지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을 해가지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농업이나 어느 농사나 아니면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 농민들과 어민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지금 그 눌러 앉을 수밖에,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고기를 잡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위축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바다에서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태평양의 바다가 오염되면서 더 이상 그 태평양에서 나는 그 먹거리를 먹을 수 없게, 생선들을 먹을 수 없게, 기타 여러 가지 바다의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게 자연이 그렇게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바다에서는 바다대로, 농민의 업들은 그들대로, 또한 그와 맞물려 가지고 엄청난 농촌의 고령화, 어촌의 고령화, 농가의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 뒤에 보면 FTA,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각도로 더 이상 사람들이 먹거리에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들이 조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뉴월더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구 증가고요. 두 번째가 기상이변입니다. 세 번째,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유 세 번째는요, 육류 소비의 증가입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요, 2000년 47.7kg이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6.9kg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기, 소, 돼지 뭐 먹습니까? 곡물 먹어야죠. 사료 먹어야죠. 통상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약 8kg의 사료용 곡물 필요하답니다. 약 8kg이. 따라서 이 중국이나 혹은 이
기하급수로 인구가 증가하는 신흥국들의 육류 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불러올 수밖에 없냐? 옥수수나 이런 그 기타 사료용 곡물의 수요 확대, 이걸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굉장히 그 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이유는요.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에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가 뭐냐면 에탄올 연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석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 셰일 오일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그런 재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석유를 대체할 어떤 연료를 만드는데 이것을 옥수수 등의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이걸로 그 석유를 대체할 대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이 연평균 각각 7.5%에서 15.1%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2011년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바로 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옥수수 생산량 넘버원이거든요. 미국은 옥수수의 나라입니다. 옥수수의 나라. 그런데 미국이 생산한 그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중국의 연간 옥수수 소비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수수 생산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그 돼지나 소 키우는데 사료로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에 옥수수가 다 들어갑니다. 사이다 먹을 때 여러분 옥수수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콜라 먹을 때 옥수수 들어갑니다. 빵 먹을 때 옥수수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야? 김전사, 나 옥수수빵 안 먹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액상과당이라고 있죠? 그 액상과당이 모두 다 원료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그 인류가 제일 많이 먹는 그 곡물이 넘버원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옥수수가. 그런데 이처럼 지금 인류가 옥수수를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바이오 연료 만드는데 3분의 1을 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뭐 먹으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이 에탄올이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뉴월드오더가 곡물을 일부러 없애버리려고요. 지금 쇼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시간이 걸리지만. 에탄올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연료 석유를 대체할 바이오 연료를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갤론을 생산하는데 석유가 똑같이 1갤론이 들어갑니다. 웃기는 거죠. 지금 석유를 대체하려고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에탄올 연료를 옥수수를 이용한. 그런데 옥수수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데 석유로 만든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바이오 연료 1갤론을 만드는데 석유 1갤론이 들어가요. 석유는 석유대로 소비하고 우리 음식은 음식대로 소비하고 이중으로 지금 갖다 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뉴월드오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뉴월드오더가. 우리 먹거리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번째 이유는 식량 생산국들의 수출 규제, 수출 제한 이것 때문입니다. 2007년 후반부터 2008년까지요. 실제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러시아가 밀 수출 금지로 인해서 실제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런 그 주요 수출 국가들의 제한 조치는
반드시 식량 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상이변을 통한 곡창지대의 황폐화는 반드시 그 식량 생산국들의 다른 나라의 식량 수출을 금지하던가 혹은 아주 비싼 가격의 식량을 수출하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6번째는요. 식량의 투자 상품화 때문입니다.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요. 여러분 거시 금융 요인으로 식량이 투자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밀, 대두, 옥수수 이런 대부분의 식량들이요. 선물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많은 헤지펀드, 투자은행들, 이 뉴월드 금융들이요. 식량을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익의 이런 매개체로 수단으로 삼고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곡물 메이저 회사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거든요. 현재 곡물 시장은요. A, B, C, D로 불리는 ADM, 번지, 그리고 카길, LDC 이런 4대 메이저 이들이 전 세계 곡물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뉴월드 오더가요. 이미 전 세계 곡물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지금 성령님이 그것을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성령님께서 떠나셨으면 이미 이들에 의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미. 이들이 시장 장악, 이 곡물 시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먹거리를 장악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장악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리치 받아. 안 받으면 먹을 거 안 줘. 예,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장악한 겁니다. 물시장도 이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물시장도. 벌써부터. 이처럼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유, 다시 정리하면 인구 증가, 그리고 기상이변, 육류 소비의 증가,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 그리고 식량 생산국의 수출 규제, 끝으로 뉴월드 오더가 식량의 투자 상품화, 이런 6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문제는 버킹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삽니다. 근데 이 한국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뉴월드 오더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끊이지 않고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식량 자급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농가 인구가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도에 44.7%였는데요. 1990년도 들어와서요. 불과 30년 만에 20년인가요? 20년인가? 이제 산수 예약해가지고. 예, 불과 20년이든 30년이든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지금 1990년도에 15.5% 급감했고요. 2010년 기준으로요. 6.4%까지 급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농사 짓는 분들도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까요? 시골에서요.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이 할아버지를 막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막 야단치는 겁니다. 너 이 젊은 놈이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폈다고. 어르신 지나가는데 담배 폈다고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어르신 지나가는데 담배 피고 있다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농촌에요.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60 먹은 아저씨가
대단히 젊은 그런 축에 끼는 농가의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농경지가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도에는 23.3%였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17.4%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있죠. 농가의 수익이 GDP를 대비했을 때 그 비중이 1970년도에는 25.4%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20년이 지난 1990년도에는 농가에서 창출하는 이 부가가치가 7.5%로 급감했고요. 2010년에는요, 2.2%까지 급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농사 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가 인구 비중이 1990년도에 11.5%에서 2009년 기준으로 34.3%까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농가는요, 엄청난 많은 이 빚더미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또한 너무나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서 대도시로 갔고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데 한국은 소비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이 사료를 포함한 곡물은 그보다 더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자급하는 먹거리는 쌀이 유일무이합니다. 쌀 하나 우리가 자급해서 먹고 있고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자급률은요. 이미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변을 통해서 주요 식량 생산 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먹거리를 사와야 되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기상이변으로 식량 위기가 오면 한국은 그냥 끝장날 수 있다. 너무 엄청난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이 밝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 식량 위기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밀, 옥수수 이런 건 그냥 거의 100% 수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정부의 무분별한 FTA에 있습니다. FTA. 우리가 지금 EU와도 FTA 했고, 유럽과도 FTA 했고, 뭐 미국과도 FTA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도 FTA를 했죠. 근데 여러분 FTA를 보면요. 나중에 제가 FTA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미 FTA를 했을 때 정말 한국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막 우리나라 자동차 잘 됐다, 뭐 휴대폰 잘 됐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이게 쇼라는 거 아십니까? 자, FTA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무역 하자는 겁니다. 서로 국가 간에 세금 매기지 말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우리 그 창주 형제가 뭘 만들었어요.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빵을 저한테 팔아요, 저한테 팔 때 세금 받나요, 저한테? 제가 관세 때리나요, 거기다가? 세금 부과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FTA가 이런 겁니다. 서로 무역할 때 관세 때리지 말자. 세금 내지 말고 그냥 한 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무역하면서 먹고 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미 FTA를 했을 때 언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자동차 날개 달았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왜? 이제 관세 안 매긴다고. 그런데 이미 한미 FTA를 하기 전에 이미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는요.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 거의 안 매깁니다. 이미 거의 없는 수준으로 수출합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한미 FTA로 체결해가지고 이제 관세 안 매기니 한국 자동차 좋아졌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다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언론이 여러분 기만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FTA 특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그냥 막 답답할 겁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 속이나?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속일 수 있나? 언론이 이렇게 나쁜가? 정말 여러분, 막 가슴을 칠 겁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론 자동차와 휴대폰, 이런 어떤 그 전자제품이나 수출 대기업들에게 FTA가 좋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휴대폰을 뜯어먹고 못 삽니다. 배고프면 자동차 뒷바퀴 뜯어먹나요? 우리 시완 형제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아, 배가 고파요. 우리 공자매가 배고프대요.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시완 형제가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자동차 뒷바퀴 뜯어가지고 고무 뜯어먹고 사나요?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체결한 FTA는요, 이처럼 수출 대기업들에게 한중 FTA도 똑같고, 한미 FTA도 똑같고, 한 EU FTA도 똑같고, 칠레 FTA도 똑같고, 모든 FTA가요, 다 수출 대기업 위주 이익으로만 돼 있고요. 나머지 농가나 어업이나 이런 그 정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극약인, 그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식의 FTA입니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먹거리를 포기한 FTA가 우리나라 FTA라니까요. 제가 정말 FTA 특집을 한번 할게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이 오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좋은 뉴스에 써놓겠습니다. 기사로. 어쨌든 이처럼 FTA는 농업 등 식량 주권에 심각한 피해를 부릅니다. 실례로 농촌경제연구원이 10개 국채 연구기관과 이렇게 합동해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FTA로 농산물 수입 증가 등이 나타나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연평균 8,15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감소액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EU FTA와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농업이 정말 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 그렇게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곡물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어 식량 안보가 저하되는 것도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축산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축산업. 여러분, 그동안 그 미국산 생삼겹살 먹을 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생삼겹을 이렇게 수출하려면 관세가 22.5%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요, 1년에 2.2%씩 관세가 감소해서 10년 후에는 모두 철폐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쇠고기 사 먹듯이, 그 삼겹살 사 먹듯이 한국에서 미국산 삼겹살을 사 먹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한국산 삼겹이나 미국산 삼겹이나 세금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요. 그럼 뭐 먹겠어요, 여러분? 싼 미국산 먹겠죠. 한국 안 먹어요. 한국 돼지 안 키워요, 그러면. 소 안 키워요. 지금 LA 갈비 시중에 나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LA 갈비 먹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국산 이용하세요. 지금은 싸서 좋죠? 큰일 납니다. 독입니다, 독.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싸게 해놓고, 갑자기, 야, 얘네가 뭘 잘 만들잖아요. 그 미국 돼지 쪽에다가 돼지 콜레를 한번 뉴월드가 딱 던져놓고, 그래서 막 돼지 몇백만 마리가 이렇게 집단 도살해놓고, 그것 때문에, 야, 한국, 이거 지금 내가, 10만 원에 삼겹살 팔았는데, 야, 이거 100만 원 줘. 이래버리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지금 정말 너무 지금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뉴월드 오더가 이미 한국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미 목줄이 틀어 잡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미 FTA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한중 FTA인데요. 이미 한중 FTA를
상의도 없이 지금 체결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정말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귤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원이에요, 10원.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귤 하나에 10원이라고, 10원. 그게 한국 농산물에 쏟아져 들어와 보세요. 제주도 감귤 농장 싹 망합니다. 싹 망합니다. 과수원 싹 다 망합니다. 돼지 키우는 그 농가 싹 망하고요. 야, 이 피해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체결해 버렸어요. 체결해 버렸어요. 정말 한국의 농업, 어업, 축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식량 주권은요, 여지없이 파괴되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의 한국이 어디까지 치닫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뉴월드오더에게 이미 생명줄이 잡힌 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몬산토 아십니까? 몬산토? 아까 제가 영미계 곡물 메이저, 4대 메이저, 그들이 지금 전 세계 곡물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여러분 이 메이저 곡물, 그리고 일본계 종합 상사가요, 우리 한국의 곡물 수입은 이들에게 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밀, 그리고 대두, 옥수수, 이런 3대 곡물 수입의 약 57%를 우리가 이 4대 메이저 곡물로부터 4대 곡물 메이저 그들에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을, 이게 지금 2003년부터 2008년 평균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2015년이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곡물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약 한 65% 이상, 거의 70% 가까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밀, 대두, 옥수수 등을요, 바로 이 4대 메이저, 그리고 마루베니와 같은 일본계 상사, 이들에게 지금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끊으면 우리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빵 못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수수, 우리나라가 쓰는 제품의 거의 모든 것에 식량, 먹거리 거의 대부분에 옥수수가 들어가는데, 원료로. 이들이 야, 우리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값을 더 올려봐야 되겠어. 옥수수 하나에 뭐 100원? 아니야, 1000원 내놔. 이래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줄이, 한국 사람들의 목줄이 이미 뉴월드 오더에게 붙잡혀 있다, 틀어잡혀 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노예입니다. 저요? 이미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만 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기자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법 냉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주님만 봅시다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쪽도 보고 이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이 뉴월드 오더라는 거미줄이 너무나 촘촘하게 저의 삶을, 저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막 둘러치고 있어가지고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제가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식이 여러분들과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쳐놓은 이 거미줄을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이것을 빠져나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몬산토 아시죠? 몬산토가요, 한국에 1위, 3위 종자회사가 있습니다. 흥농종묘, 그리고 중앙종묘, 이게 한국 1위, 3위 종자회사거든요.
몬산토가 가져갔습니다. 인수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요. 1998년도에 국내 1위 종자회사인 흥농종묘, 3위 업체인 중앙종묘가 멕시코 종자회사 세미니스에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2005년에 이 몬산토가 세미니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몬산토 코리아가 종자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밭에서 먹는 시금치,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몬산토가 갖고 있습니다. 걔네가 안 주면 우리 못 먹습니다. 시금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한국 제품이 없어요, 종자는. 모두 다 몬산토 겁니다, 몬산토. 몬텐 몬산토. 파프리카,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여러분? 시금치, 토마토 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요 70여 개 품목이요. 모두 다 몬산토 코리아가 종자 판매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먹으려면요, 이들에게 로얄티라고 먹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몬산토는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종자 회사입니다. 몬산토가 무슨 회사였냐면요, 원래 고엽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화학기업이었습니다. 화학기업. 아주 나쁜 고엽제 피해 아시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고엽제 피해 전후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월남 파병에다가 고엽제 뿌려가지고 우리도 군인들 몰래 고엽제 막 뿌려가지고 나쁜 놈들이죠 이게. 그거 만든 회사입니다 몬산토가. 여러분 아버지들을 지금 고엽제 피해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아프게 만든 그 원흉들이 몬산토입니다. 근데 거기다 로얄티 지배하고 지금 청양고추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눈물 나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학기업이요. 1990년도부터 세계 각국의 종자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렇게 비합적으로 덩치를 키워서 농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몬산토가 전 세계 GMO 특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참 안타깝게도 GMO 수입국 중에 세계 2위입니다. 2위. 정말 어쨌든 나쁜 거는 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판매를 안 하면 더 이상 청양고추를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김조은사, 아니 종자를 사다가 뿌려서 먹고 그 씨 보관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뿌리면 되잖아. 근데요, 이게 불법입니다. 몬산토가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몬산토에 보면요, 기술 사용 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종자를 안 줍니다. 우리가 가서 그 청양고추 종자를 산다 이겁니다. 파프리카 종자를 시금치 산다 이겁니다. 살 때 그냥 안 줍니다. 기술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야지만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뭘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파종한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파종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몬산토가 청구합니다. 그게 걸리면. 이런 겁니다. 오래 쓰고 내년에 또 나한테 와서 또 가져가고 네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어. 너희들의 생명줄은 몬산토인 나한테 있어.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앞으로 영원히 몬산토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처럼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경제만 지금 위기가 아닙니다. 북한과의 전쟁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건 아니죠. 한 비교될 수 있는, 전쟁은 위험한 거니까요. 그것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주권을 이미 뉴월드에게 모두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여기서 좀 내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산불시대의 도래, 그리고 식량 부족 시대의 도래, 식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글로벌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히 한국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 얼마나 더 위험한가. 이미 한국은 식량 주권을 모두 다 뉴월드에게 뺏겨서 우리들의 먹거리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변증해드렸습니다.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드렸던 많은 내용들을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요.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화산 등의 기상이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본다면, 아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 오는가 보다. 뉴스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보도가 된다면, 아하,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는가 보다. 뉴월드가 전 세계 식량을 싹쓸이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하,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는가 보다. 식량을 금융상품으로 만든다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또한 느끼셔야 됩니다. 아하,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는가 보다. 석유의 종말과 대체 에너지로서의 식량 사용, 이걸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아하,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는가 보다. 한국의 낮은 식량 자금률이 우리가 이미 뉴월드에게 우리의 목줄이 잡힌 그들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아하,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베리십을 받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베리십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겠구나. 저들이 식량을 안 주겠구나.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는 시스템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이미 끝났다,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배 두드리면서 아, 배고파, 이거 버려야 되겠어, 그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직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아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휴거라는 그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성령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다. 성령님이 이 땅을 떠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더라 라는 세상이 열리지 않는 것뿐이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졌다.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세상을 보았을 때,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언제까지 성령님께서 이 냄새나는 세상을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려 주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즉, 언제 성령님이 떠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니까요. 이게 팩트니까요. 그 말은 언제 환란이 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 지금 설교하는 지금 환란이 열릴 수도 있는, 이 설교를 듣는 지금 환란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긴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사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환란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식량의 노예가 됩니다. 베리칩이 아니면 이래도 먹을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 학력, 직장, 아무리 좋은 여건들, 그 어떤 것도 환란이 열리면 여러분을 식량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건져내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끊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제 말은 계속 강조하지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혹은 산속에 들어가고 주님 이렇게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을 향한 소망을 끊으란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1등 돼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웃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고 이 땅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 아르헨티나의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어디 전쟁 나니까 이 나라로 미국으로 피신하라 이따오가 아니고 누가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거, 그 사람들과 함께 죽는 거, 정말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전 지구적인 환란입니다. 어딘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으로 right now 바로 그것으로 정말 온전한 힘을 다해서 내 가진 바 모든 힘을 다 쏟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삶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표출해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이 어떻게 열리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위험성을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정말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내게 주신 일터와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매진하는, 전력 투구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그렇게 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